네, 링크에다가 답 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네, 저희도 찾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지영님께서 4월부터 3프로TV 참 많이 보고 있는데 네. 요즘 들어 부쩍 광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예전엔 더 많았습니다. 옛날엔 방송의 반이 광고였어요. 네,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요즘 네. 줄은 겁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왜 정장을 입고 오셨어요? 아니 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넥타이를 안 하니까 진짜 동네 아저씨 같더라고요. 동네 아저씨가 어땠어요? 동네에 뭐 아저씨가 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다시 넥타이를 맸습니다. 동네 아저씨 왜?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넥타이 안 메고 하얀 와이셔츠 입으면 안에 다른 거 입으면 괜찮은데 그 안에 저 메리아스까지 보이면 딱입니다. 네, 하얀색 메리아스.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네. 미국부터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예,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까지 갔고요. 잭슨홀 미팅 완료 후에 강세, 잭슨홀 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9월 10 며칠이죠, 그 FOMC 회의요. 9월 금리 인하는 시장이 반영을 다 하는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도 반영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번 주에 네. 거기에 다 관심이 좀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얘기도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직접적인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엔비디아가 7월 15일 이후에 좀 빠졌다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회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140달러가 고점인데 지금 130달러까지 왔으니까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뭐 다시 신고가를 낼지 안 낼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그 이후에 또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찾아요. 네. 새로운 모멘텀 볼까.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다가 생각이 났어요. 엔비디아는 블랙웰 출시에서 실제로 판매가 물량이 나가는 거 있죠. 네. 이게 좀 지금 늦춰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시장이 걱정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만약에 시장 주가가 엔비디아나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또다시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해서 좀 등락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실제로 물량이 블랙웰 물량이 나갔다라고 발표하는 시점이 계속 다가올수록 또다시 엔비디아에 관심이 있는 그런 스케줄로 좀 갈 것 같아요. 엔비디아에서 말씀을 드리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3주 연속 반등을 했고요.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했습니다. S&P 500이 주간으로 1.45% 올랐는데 금요일날 1.15%, 나스닥이 주간이 1.4%인데 금요일날 1.4%, 다우도 주간이 1.2%인데 금요일날 1.1%. 금요일날 다 했네. 예, 금요일날 다 그냥 오릅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랠리입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634포인트인데 신고 지수가 5,660몇 포인트가 네. 다 왔네, 진짜 다 왔어요. 예, 다 온 겁니다. 그냥 다 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다 왔다. 그러니까 정상 궤도에 그냥 다시 원위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낮아지고 있고요.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히 시된다. 요게 맨날 골디락스라고 얘기하는 최적의 구간. 그거가 좀 진행이 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 완료 후에 달러가 100.6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요 차트를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원화가 1323원까지 떨어졌고 위안화가 7.12 그리고 엔화도 144까지 왔고요. 국제 수익률도 하락을 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3.79, 2년 만기가 3.90까지 왔어요. 요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게 언제쯤이냐, 이걸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수급적 왜곡은 다 해소가 됐고,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 혹시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다시 신고지수에 됐습니다. 월간으로 볼 때 아주 한 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가 8월 마지막 주예요. 근데 일단은 8월에 워낙 등락폭이 심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까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저점이 22.5%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금요일날 종가가 플러스 10.5입니다. 네. 그럼 거의 30%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 32% 올라온 거고요. 애플은 저점이 마이너스 11.7에서 금요일 종가가 플러스 2.1. 네. AMD는 금요일 종가 플러스 7.2였는데 저점이 마이너스 15.6.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점이 마이너스 26.6이었는데 마이너스 6.3. 얘는 플러스 못 올라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점이 마이너스 18%인데 보합
테슬라도 저점이 마이너스 21%였는데 마이너스 5%. 만약에 이번 주까지 다 뜨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다 플러스로 가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네. 요걸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반도체 지수 ETF가 마이너스 18% 저점에서 보합까지 올라왔잖아요. 요걸 따라오지 못하는 데들하고 또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온 데들 비교를 해보면 네. 18% 저점인데 보합이잖아요. 예.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22%인데 플러스 10%잖아요. 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애플도 마이너스 11이었는데 플러스 2%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시장의 핵심주이고 주도주하고 후발로 있는 주식들하고는 이 반등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봐야 되고 확연하게 시장이 하락하고 나서 올라올 때는 누가 대장인지 알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나타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반등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보합, 코스닥은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0.2, 코스닥은 마이너스 0.03, 2,701포인트 끝났는데 참 힘겹다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정말 힘겹게 지지하거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랬던 것은 이제 추가 매수세가 없다, 지침이 없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미국이 반등하면 우리도 반등을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에 9시에 시장이 열리는 8시 45분에 선물이 열립니다. 예전엔 같이 열렸어요. 네. 지금 이거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8시 45분에 선물 시장이 딱 열리면 미국 시장 뜨잖아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요. 그리고 딱 떠서 시작하면 선물이 한 1% 떠요. 그럼 코스피가 떠서 딱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 선물 약간 밀리면서 코스피가 또 다시 밀려. 그런 다음에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요즘에는요. 네. 그냥 계속 거래도 없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됐어요. 그 선물이 떠서 시작하는 거는 외국인들이 좀 아침부터 샀네. 아침부터 사는 거예요? 예, 사면서.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면서 계속 사면서 끝까지 그날 사면서 계속 올라가면 그날 지수가 뭐 한 마이너스 플러스 1.8, 2% 이렇게 떠서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아침에는 잠깐 샀다가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단기 거래가 더 많다는 거죠. 단기적인 그날 왜 우리 데이 트레이딩의 코스피에서는 코스피는 데이 트레이딩이 60%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57%가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요. 올해 코스피를. 코스닥이요. 아, 코스닥이요? 네, 코스닥이요. 네네. 하루 전체 거래가 예를 들어 뭐 10조면 그 중엔 6조 정도는 하루에 샀다 팔았다는 거라는 거죠? 네, 역시 뭐.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게 우리 다 아는 겁니다. 뭐 더 얘기하면 입 아프고 그렇게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바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특징적인 것은 그 밸류업하고 실적이 좋아서 금융주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보고서들이 지금 금융주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은행만 나왔잖아요. 네. 지난주에 가장 많이 보고서 나오는데 증권이에요. 증권주들 그리고 보험주들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2차 전지, 인터넷, 게임, 엔터 등 올해 가장 좋지 않았던 섹터들이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수급으로 좀 변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쪽에는 악재 누수가 훨씬 많은데 그리고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전체 올해 전체 고점으로 보면은 한참 많이 떨어졌어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인가쯤에 올해 하반기에는 2차 전지가 매수가 들어올 거다. 반등할 거다.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쪽에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네. 그때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는 뭘 봐야 되느냐? 리튬 가격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점 네. 찍고 올라가느냐. 근데 그때 리튬 가격이 반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20에서 30%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막 투매 나오고 또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한번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하고는 조금 더 수급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가 많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급락한 날 있잖아요. 네. 월요일 날 폭락한 날, 마이너스 8%간 날. 8월 5일인가? 네, 그날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들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LG에너솔루션이 이틀 동안 10%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수급을 보세요. 이번 반등에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두고서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급락, 급반등, 정상궤도 진입, 신고가. 여기 이제 미국 시장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더 가려면 기존 강세를 이끌던 이슈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네. 골드락스 국면 계속 가든지 AI가 계속 가든지.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를 잭소론 미팅 관련된 이슈는 끝났죠.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것도 아직 미래의 얘기지만 다음 달 얘기지만 아마도 반영이 다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AI 성장에 있는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에 따라서 시장이 아마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은 어느 높기 때문에요. 네. 시장 방향은 거기에 이제 있을 거고요. 근데 거기에 조금 기대 또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내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뭐 이제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28일 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있고요. 발표가 있고 그리고 30일 날 미국의 7월 PCE가 발표됩니다. 네. 개인 소득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FOMC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25bp 할 거냐, 25bp는 이제 결정된 거죠. 네. 사실 이제 50bp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전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는 요거예요, PC.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좀 이제 결정을 좀 할 건데요. 요 두 가지를 볼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도이치뱅크에서 예, 우리 이런 거 있죠. 이 내용이 뭐냐면요. 그 JP모건에서 그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처럼 도이치뱅크에서 기술 컨퍼런스를 이번 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AMD, 뭐 마이크론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참석하면 여기서 뭔가 또 발표를 하겠죠.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도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어요. 이것도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계속 있었던 행사였을 텐데 현종 행사입니다. 기존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나요? 아니 늘 관심이 있었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부각이 되고 뭐가 중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렇게까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랬나요? 아니죠. 예전에는 애플이었죠, 애플. 네. 애플이 시장을 살리고 죽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거니까 그렇듯이 기술 컨퍼런스도 지금은 AI가 고점 찍었다는 사람이 있고 또는 반도체도 올 상분기가 고점이라는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에. 네. 이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 내용이 좀 쭉 읽어보시면은 그런 쪽에 읽고 아니다. 트렌드 포스 같은 그런 데는 내년 말까지 간다. 이게 의견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나와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우리 시장은 지침 없다고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단기 거래가 많이 있고요. 외국인들은 다행스러운 거는 7월 15일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팔기 시작을 하다가 8월 첫째 주에 좀 팔았고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좀 줄었어요. 지난주에는 순매도가 200억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도 규모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이제 매도를 좀 멈추는 모습은 지금 있는데 네. 다시 순매수 해주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이제 시장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직접 거래를 하니까 이제 보면은 개인들의 단기 거래는 그냥 자기들끼리 리그가 있어요. 리그가 자기들끼리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사고 파는 정보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하든지 말든지 냅두고 거기는 냅두고 우리가 보통 중대형주에서 거래를 많이 하는 종목들의 주가는 거의 대부분 기관들이 움직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2주 동안 사은펀드들이 좀 들어와서 주가를 꽤 올렸어요. 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항상 하시면서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수급으로 움직이는 것뿐이 다른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요.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대세 상승이야. 시장이 주도 섹터가 반도체야. 네. 그래서 반도체가 끌고 가면서 그럼 반도체에 뭐가 주도주의고 이익이 뭐가 나고 끌고 가는 이유가 뭐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은 뭐고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전히 미국도 수급으로 저는 항상 시장을 수급으로 보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은 지금 다시 또 돌아가면 네. 미국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잭슨홀미트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 없어서 여태까지 우리 시장의 올해 가장 핵심 이벤트는 밸류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한참 한 5월까지는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했고 많이 올라왔어요 종목들이 그것 네네.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세제 정책에 대해서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제 금투세고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모두 다들 그냥 뭐라고 표현할까요? 좋게 얘기하면 관망인 거고요. 네. 조금 그냥 속된 말로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은 네. 그냥 짜증 나는 거죠. 냅둬, 냅둬. 진짜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네. 저 뭐 자산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했던 부분의 상당수를 또 이미 빼신 분들이 많다면서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금투세를 연장 혹은 뭐 유예 네. 혹은 뭐 그냥 아예 폐지 뭐 이쪽으로 가면 예. 그 돈들이 다시 들어오나요? 그런 개연성은 있죠. 들어올 수도 예, 있어요. 개연성은 분명히 있죠. 왜냐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뺀 건데. 어찌 될지 모를 때는 빠지자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빠져 있자 뒤에 빠져 있자 결정되면 하자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변화와 기관 수급이 우리 시장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차트를 몇 가지 오늘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뉴스가 그렇게 큰 뉴스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공 기자님 정해준 거 그냥 중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쟁 관련된 네. 뉴스하고 잭소노 미팅 뉴스가 가장 중요해요. 저도 오늘 잠깐 언급을 드릴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변했나를 제가 몇 가지를 쭉 가장 핵심적인 거 우리가 맨날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일단 환율과 금리잖아요. 그래서 환율서부터 대부분 다 차트가 20년 차트입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20년 차트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월봉으로 제가 걸었고 그 20년 동안 중심은 값은 어디쯤에 있었나를 제가 그냥 횡선으로 걷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횡선으로 거놓고 그러니까 달러인데스는 90과 100 사이에 오랫동안 가장 많이 있었던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말이죠. 이게 노말이고 그렇지 않고 이만큼 막 간 거는 이건 비정상인 거잖아요. 네, 네. 앱노말이니까 이게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그러냐면 2022년도에 금리 인상하면서 네. 급격하게 금리 인상하고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갔던 거고요. 그랬다 다시 내려와서 대부분 103과 104, 105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 올해가 8개월이니까 반년이라고 치고 반년, 1년, 2년 거의 3년 동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3년의 하단 부분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 굉장한 변화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가 중요한 건데 네. 그 변화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시장은 새로운 변화에 갑작스럽게 놀라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드리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비컷 0.5% 하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0.5% 하면 연준이 경기가 추락하고 있는 걸 용인하는 꼴이 된다. 네. 그래서 0.5% 비컷을 하면은 이제 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50bp 금리라면 시장 폭락할까요? 9월에? 물론 뭐 예단할 수는 없어요. 네. 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네. 확률적으로. 왜? 시장이 야 그럴 거라는 거를 시장에서 예행 연습하면서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예. 어쨌든 뭐 큰 덩어리로 보자면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일본 요 정도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좀 세게 잘 가면 예. 달러는 좀 약해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유럽도 예. 뭐 계속 지지부진한 예, 예. 게 몇 년째 예. 넘어선 것 같고 중국도 뭐 영 힘 못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더 될 것 같은 가능성도 지금 거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럼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쉽지 않죠. 당분간 적은 거죠? 예, 쉽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려가더라도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네. 환율은 기본은 뭐냐면 그 국가의 경제적인 힘, 경제 네네네. 힘이잖아요. 네. 경제 힘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좋았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 다음 거 먼저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벌써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유로 달러예요.
이게 20년 동안 이렇게 빠졌어요. 20년 동안. 유로가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유로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강세였던 거고. 그러니까 그날의 한국과의 국가 경쟁력이 경기의 경쟁력이 그런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요번에 지금 맨 끝에 노란색으로 했는데 요만큼 팍 올라왔죠. 달러가 100까지 떨어지니까 얘가 올라온 거잖아요. 네. 요거는 경기의 부분이 아니고 경기의 부분이 아니고 한 축은 경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환율은 그 나라의 금리의 영향을 받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경기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로 가니까 달러에서가 떨어지니까 얘는 지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경기가 좋아서 간 게 아니고 달러에서 떨어지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네. 얘가. 그래서 유로는 20년 동안 빠지다가 요번에 여기서 바짝 양봉을 한번 세웠습니다. 한번 세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프로님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대로 그러면 지금 바뀌는 방향으로 나는 베팅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인 그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왜 그랬는데 왜 만약에 달러가 막 팍팍 빠지면서 유로가 뜰 수도 있겠죠. 네. 일정 구간에서 그런 네. 건 왜 일어날까요? 그게 다 수급입니다. 수급. 거기에 베팅하는 트레이더들, 헤지펀드들의 수급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전체적인 축은 이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또 유로화도 아무튼 좀 올라왔어요. 유로 강세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만큼 강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이건 달러엔입니다. 엔화. 엔화는 이 평균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었어요. 네. 이만큼.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이에요. 이게 지금 이 벗어난 거 나고 나서부터도 한 3년 넘었어요. 그 3년 동안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네. 굉장히 좋았어요. 엔화 약세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여기서부터 벌어져 있잖아요. 제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원화 약세가 됐었는데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우리 원화예요. 우리 원화 평균입니다. 이게. 네. 딱 보시기에도 여기가 평균이잖아요. 네. 네. 정상적인. 여기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네. 2022년도에 달러인덱스가 급등하면서 114 가면서 여기 벗어났고 이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 이런 거 드문다는 거야. 2020년도에 살짝 그랬었고 드물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원화 약세 구간에서 계속 있었지만 요 평균에서 벗어난 폭을 보면 엔화는 엄청나게 벗어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엔화가 걱정을 전 세계에 걱정을 하고 BOJ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에다 총재도 한마디 했잖아요. 지금의 일본은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떨어지죠. CPI가. 네. 네. 근데 일본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4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2.7%까지 올랐대요. 그동안에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이었던 거잖아요. 거기는. 네. 근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경기 상황이 된다면 여전히 긴축 기조를 할 거다. 즉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나는 갈 거다. 요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걸 걱정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또 지난번처럼 그런 텐트럼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엔화 관련된 시장의 수급적 변화, 그 캐리 얘기했던, 네. 캐리 트레이드 얘기했던 요거는 그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어떤 스탯을 갖고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요번 얘기에서 시장이 그때 부총재가 나서 반성문 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번에 우에다 총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지금의 경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소신껏 내가 원래 생각한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발표하면서 일본도 엔화가 갑자기 또 저기 강세가 되고 이런 순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되긴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하튼 간에 지금 다시 돌아갈게요.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엔화가 굉장히 약세였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밑으로 더 떨어뜨린다 만약에 네. 130엔, 120엔 밑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캐리 트레이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수급적 왜곡 현상이 더 벌어지겠죠. 네.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위로 음봉을 하나 냈잖아요. 그래서 1,320원대가 지금 와 있거든요. 이거 지금 1,300원 아래로 갔을 때 우리 시장이 좀 보편적으로는 좋았어요.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경기가 좋으면서 그러면서 1,30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게 선순환이 되면서 주시장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 가치로 이런 일을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네. 시장에서 크게 반영하지 않는데 만일 이게 이 추세대로 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시장은 어떨까요? 만약에 1,300원 아래 떨어서 1,250원, 1,200원 간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러면은 곧바로 2,800원 넘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넘길 거라고요. 근데 지금 아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송 프로님이. 그렇게 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런 질문과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방향의 추세를 진짜 잡냐 안 잡냐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유가입니다. WTI. 브렌트유가, 유럽은 브렌트유가 더 중요하긴 한데, WTI, 우리 WTI를 보니까 WTI를 말씀드리면, 이 잘 보시면 WTI도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120, 140달러까지 막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뭐 꼭 생겼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폭락했다가 팬데믹 때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40달러가 말이 됩니까? 이게 자본시장이에요. 네. 뭐 이런 일도 생기다가 그러다가 또 2022년 바로 직전에 올랐죠. 이게 러우 전쟁입니다. 러우 전쟁 때 이렇게 다시 올랐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있거든요. 왜 제가 이 유가는 설명을 드리냐. 물가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지만 지금 우리 전쟁이 중동 지역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표들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이 지표들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뭐 CPI니 PMI니 GDP니 뭐 지정학적 리스크니 이런 걸 다 반영하면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 가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우리 HTS에 이게 없었고 제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건 다른 데서 찾아가지고 색깔이 까만 색깔입니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에요.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2016년부터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얘를 보면 이거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요. 헤드앤숄더 만들면서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 게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에요. 얘도 지금 이 상황이면 이게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파월 의장이 9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런 걸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 차트만 보면 얘네들은 밑으로 가긴 이제 위로 다시 고점 찍기는 어려워요. 이게 지금 차트. 보통 우리 주식할 때랑 비슷해요. 이게. 이게 지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밑으로 꺾여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달러인데스는 당연히 밑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볼 거고 아래 방향으로 본다면 엔화와 그리고 원화는 강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엔화가 만약에 달러인데스가 떨어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일본은 금리 인상을 서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 환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엔화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위치인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상은 이렇습니다. S&P 500은 신고지수에 5,669네요. 5,669가인데 5,600 지금 34인가요?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요. 3주 연속 상승을 해서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잭소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시장이 강했더라는 걸 시장이 이 경험치로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 우리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네, 그런 것들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일단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있고 그 다음은 이제 FOMC 회의예요. 9월달에 큰 이벤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FOMC 회의인데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끝나고는 FOMC 회의가 금리 인하할 거를 기대하면서 시장이 갈 수 있을까? 이미 다 알려져 예, 그거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 딱 발표하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냥 거기가 그냥 일단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이 개인적인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단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이게 코스피예요. 지금 이 S&P 500하고 이 코스피하고를 보면은 이 여기를 깨고 내려가서 하단에서 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코스피하고 S&P 500하고 왜 이렇게 비교를 맨날 하느냐? 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과 비교가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는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성 때문에 늘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 주도주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막 올라요. 그러면 그 소부장들이 따라서 오르지. 이거 우리 기본 다 알잖아요. 근데 미국이 막 올라서 빠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이 그걸 반영하면서 움직입니다. 반영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참 옛날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 외환위기 저는 제가 입사하고 나서는 외환위기 끝나고 글로벌 금융위기 맞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S&P 500 지수가 667포인트가 그랬거든요. 와. 그때
그게 얼마 전이에요. 2008년도니까. 그러니까요. 2008년도니까요. 그리고 나서 2010년도, 11년도까지는 우리 코스피 지수하고 S&P 500 지수하고 같았어요. 같았어요. 폭도요? 거의 비슷했어요. 폭도? 지수 자체 같았어요. 지수가 1000포인트 근처에서 네네. 왔다 갔다 했어요.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 벌어진 거죠. 네. 그 벌어진 거는 뭐 우리나라 맨날 욕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여가 된 거잖아요. 시장에. 그리고 나서 확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는 시장은 또 언제라도 그런 걸 바라보고 가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는 지금 기대할 수는 없지만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코스피가 막 올랐어. 네. 그래서 막 3,000, 4,000 갔어. 그러면 사람들이 또 분석을 할 거예요. 과거에 봐봐 이랬어. 이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그래서 자꾸 이제 S&P 500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시장 유동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 방향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이 차트만 보면 뭐 다른 이슈나 뉴스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이 정도 보는구나. 네. 러우 전쟁 때는 안 그랬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저 오늘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상호 공습으로 인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든 정유소 유가 시장에서는 지금 반영이 별로 없고 환율 시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확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더 위험해지잖아요. 네. 그럼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 달러인덱스가 급등합니다. 달러인덱스가. 근데 현재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라고 가서 보면은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는 아이언돔을 작동하고 전국에 비상사태가 내리고 막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은 전면전까지는 추구하지 않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대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로들 전면전까지는 안 가면서 뭔가 하려는 고민을 엄청 하고 있지 않나.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섹셔널 미팅도 시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 아시지만 그리고 아까 권프로는 정해 주셨고 저 끝나고 나서 또 이걸 자세히 설명하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세 군데에 이제 이 커멘트가 있었습니다. 핀코에서는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다. 웰스파고에서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는 발언은 아주 분명하다는 뜻이다. 이제는 인하냐 문제가 아니고 50bp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인데 우리는 기대한다. 웰스파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뭘로 결정할 거냐? 9월 6일에 발표될 고용보고서에 따라 결정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팅 리미라우스 요 사람도 뭐 꼭 연준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네. 요 사람이 2년 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경기 침체를 받아줄 수 있다고 선언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환을 선언했다. 결국 노동시장에 따라서 빚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뭐냐면 이걸 불러드린 이유는 이제는 9월 6일 고용보고서 알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그렇게 정도로 이렇게 포인트만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가 이 뉴스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확정 발표를 했네요. 네. 블랙웰부터는 열을 공랭식이 아닌 순행식 물로 식혀서 전력을 28% 절감하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공랭식이 팬을 없애서 소음이 뭐 감소되고 그리고 액체 냉각으로 하면은 발열을 낮추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맨날 들었고요. 왜 이렇게 계속 이걸 유지를 하느냐? 물론 비용과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맨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 서버 시장에서 지급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요거를 지금 공랭식에서 순행식으로 바꾸면 서버에 있는 표준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액팅냉각, 우리나라는 액팅냉각 한다고 많이 그러거든요. 네. 냉각유를 사용하는 거. 근데 이걸 하면 서버 설계를 다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그건 안 하고 그냥 서버 규격은 바꾸지 않고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표준을 제시해서 엔비디아가 주도하겠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블랙웰 칩을 파는 게 아니고 칩에 붙여서 칩에 그 순행식하는 이 블랙웰을 열로 식히는 순행식까지 포함해서 일정 부분 서버에 옛날 칩만이 아닌 네. 부품만이 아닌 뭐랄까 부품이 섞인 좀 더 큰 규모의
붙이는 네. 레고라면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 붙여서 그래서 통으로 팔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서 야 엔비디아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엔비디아는 저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뭐라 그러죠?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안 나. 엔비디아 플랫폼 회사가 되겠다 뭐 네, 이러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런 거 보면 엔비디아 정말 대단하고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성장할까 정말 엔비디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그 기대감 갖고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서버 회사들이나 풀프 회사들은 이제 지금 열받는 거예요, 다. 네. 그래서 야 고가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 거 다 사라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켜보자. 그래서 지갑 변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선이 이렇게 너무 확대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정프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액체 냉각 서버 기업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었냐면 지금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이제 슈마커 막 뜰 때였었는데 무슨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우리가 액체 냉각을 하려면 GPU의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GPU 위에다가 이 뭔가 이렇게 냉각판을 붙여야 되는데 그 규격도 지금 없어요. 그럼 그 규격을 누가 만드냐? 제일 잘 팔리는 애. 그게 누구냐? 엔비디아. 그럼 엔비디아에다가 이 냉각판을 공급하는 애 누구냐? 슈마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액체가 서버에서 서버로 이제 옮겨가잖아요. 순환을 해야 되니까 이 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플러그라고 하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그 규격. 이 꼽는 규격도 없대요. 그 규격 누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슈마컴이 만들죠. 뭐 지네가 뭐 처음 시작했으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술 표준을 제일 잘 팔리는 애가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선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와, 근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겠네요, 진짜. 기업들. 엔비디아에서 다 만들면. 아니 자기네들이 근데 만들어서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서버 기업들은 또 더 그렇죠. 거기에 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쉬운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안 돼. 안 됩니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어떤 회사가 하나 잘 나가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긴 해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리가 OS 만드는데 컴퓨터 왜 안 만들어? 만들었잖아. 안 되잖아. 왜 안 되겠어요? 아니 뭐 전 세계 뭐 90몇 프로가 다 MS 그 표준을 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혼자 그렇게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AMD에서 서버 제조업체 GT 인수한다고 그것도 뭐 비슷한 맥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정프로의 이런 전망은 여러분 전혀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 또 뭐 팔고 나중에 원망하진 마시고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김명실 연구위원 모셔서 잭스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